저녁 연기 송종찬.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들이 날개도 없이 언덕을 넘는다.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목소리는 대밭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는 소리. 밭 짖는 냄새가 장독을 깨우고 눈 덮인 초가 뒤로 사라지는 전라선 기차. 오늘 또 내 새끼는 밥자리 잃지나 않았을까. 지붕만 남은 강 건너 외딴 집. 굴뚝을 따라 가는 연기 한 올. 관절도 없이 산을 넘는다. 두 번째 시입니다. 경계 장철문. 냉이꽃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는다. 한 발 한 발 뚫레 뚫레 사방 곁눈질을 한다. 한 발이 저도 모르게 경계를 넘자마자 막무가내다. 때로 몰려가서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급기야 탱자나무 울타리도 하얗게 자지러지고 만다. 세 번째 시입니다. 산맥과 파도 도종한.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눈보라치는 날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놓은 외설하게 저 산맥 보이는가.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그 삶의 능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가. 네, 복습합니다. 묘사의 종류 네 가지 뭐뭐 있었죠? 설명적 묘사, 암시적 묘사. 암시적 묘사에는 시인의 심경이 반영되었는가 따라서 주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가 있고요. 또 묘사의 구조 세 가지, 서경적 구조와 심상적 구조, 서사적 구조가 있고요. 묘사의 시점 네 가지,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 영상 조립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적 묘사와 시적 상상력, 시적 묘사와 시적 상상력, 묘사만 있어가지고는 왠지 시적 깊이가 없죠. 그래서 시적 상상력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자, 시는 묘사가 전부다 라고 말할 만큼 묘사는 시 창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묘사가 없는 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시 창작의 초보분들에게는 그렇게 묘사를 강조하죠. 시를 가르치는 분들이 오직 묘사, 설명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형용사 쓰지 말라고 하고,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절대 못 쓰게 하죠. 왜냐하면 초보 때는 그런 거 쓰면 훈련이 안 되니까 오직 묘사만 강조를 합니다. 네, 묘사를 잘 하면 그때부터 진술도 얹고 또 형용사도 쓸 필요가 있으면 써야겠죠. 네, 형용사를 시에다 잘 활용하는 분도 계세요. 조금 이따 나오는 그 도종환 시인도 형용사 잘 쓰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 시에 경지에 올랐을 때 쓰시고요. 웬만하면 형용사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묘사는 시는 묘사가 전부다라고 말할 만큼 묘사는 시 창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시적 진술이 없는 작품은 있을 수 있으나 묘사만으로도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는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적 묘사가 없는 시는 상상하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죠? 묘사가 없는 시는 상상하기도 어렵대요. 진술 없이 묘사만으로 시는 쓸 수 있는데 묘사가 없는 진술만으로 시 쓰기는 어렵다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묘사가 없으면 시의 맛이 뚝 떨어지겠죠.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관찰이다. 아주 자세한 관찰을 해야 돼요. 대상을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면, 즉 자세한 관찰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눈에 육안이라고 해요. 육안, 즉 눈에 띄는 대로만, 단순히 눈에 띄는 대로만 그린다면 저속한 그림이 되고 만다. 이걸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 저속한 그림, 그 키치라고 해요. 키치. 키치가 뭐냐면 그림 중에 왜 식당이나 뭐 이발소 뭐 이런 가게에 걸려 있는 그림들 있죠. 아름답긴 그냥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아주 B급, C급 그림을 키치라고 합니다. 그런 예술을. 그래서 제가 해석은 저속한 그림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면 저속한 그림이 되고 말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을 그 특성을 포착하여 개별화하고, 대상의 특성을 포착해서 대상을 개별화하고, 또 감각 너머의 그 무엇, 즉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대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린 시인은 이것을 내시경적 관찰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녁 연기, 송종찬 시인의 시입니다.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들이 날개도 없이 언덕을 넘는다. 자, 연기를 이 경우는 연기를 새에 비유해서, 그죠?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들이 날개도 없이 언덕을 넘는다. 딱히 새에 비유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우리가 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죠. 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적 정황에서, 즉 시적 정황에, 또 시적 대상이라고 할게요. 시적 대상의 인상적인 부분을 탁 포착해서 표현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죠. 네, 탁 보니까 풍경을 묘사하는데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들이 날개도 없이 언덕을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막연히 이대로만 읽으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이것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들이 언덕을 넘는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면, 날개도 없이 이걸 안 넣었다면,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린 거죠. 근데 날개도 없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뭔가가 사람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뭐 이런 표현 쓰고, 또 새도 날개가 있어야 날죠. 뭔가 삶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삶, 그죠? 날개도 없이 언덕을 넘을 때는 연기가 날개도 없이 새가 공중에 떠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도 그 무엇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도 없이 몸을 비비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그죠? 기댈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목소리는, 참 표현 좋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목소리는 해놓고 밑에다 써요. 이렇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뭐라고 쓰냐면 대밭 사이를 연기가 지나가는 소리이다라는 말은 또 뺐죠. 네, 대밭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는 소리이다라는 말을 생략해서 좀 리듬감을 살렸어요. 밥 짓는 냄새가 장독을 깨우고, 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목소리겠어요. 대밭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는 소리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는 소리도 아름다워요. 왜요? 네, 먹을 것 만들잖아요. 밥하니까. 밥 짓는 냄새가 장독을 깨우고 라고 합니다. 장독도 밥 짓는 냄새에 그냥 정신이 들어요. 네, 이렇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기승전결 느낌도 나죠. 네, 1년 기 부분이라면 그 1년을 받아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고 있죠. 연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조금 구체화하고 있고 약간 진술도 들어있고요. 네. 눈 덮인 초가 뒤로 사라지는 전라선 기차. 오늘 또 내 새끼는 밥자리 굶지나 않았을까. 이런 말이에요. 밥자리 잃지나 않았을까. 굶지가 아니고 잃지나 않았을까. 밥자리는 일자리에 대한 표현이죠. 일자리를 잃지나 않았을까. 이건 또 전에 해당된다면, 네, 이 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은 아닙니다. 부분 전체, 시기 전체가 아니어서. 근데 마치 꼭 전문처럼 보이죠. 시 전체를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 덮인 초가 뒤로 사라지는 전라선 기차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밥자리 잃지는 않았을까. 일자리를 이렇게 좀 낮춰 말하는 말이 밥자리죠. 밥자리 잃지는 않았을까. 전라선, 이게 전환이 되죠. 지금까지는 연기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식 걱정하고 있죠. 이렇게. 전라선 기차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지붕만 남은 강 건너 외딴 집 굴뚝 따라 굴뚝을 따라 가는 연기 한올 관절도 없이 산을 넘는다. 표현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는 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주제를 드러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주제가 살짝 보이기도 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저기 저 지붕만 남은 강 외딴 집 표현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이 먼 데서 좀 넓은 들판이 있고 거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 건너에는 집이 하나 외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지붕만 보여요. 지붕만. 네, 집의 몸체는 안 보이고 지붕만 남은 강 건너 외딴 집 굴뚝을 따라, 네, 거기서 나는 굴뚝을 따라 가는 연기 한올, 네, 가는 연기 한올, 관절도 없이 산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단히 아주 위대한 표현 같습니다. 지붕만 남았대요. 지붕만. 몸이 다 사라지고 이제 곧 지붕도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굴뚝 따라서 가는 연기죠. 어쩌면 저 자식 걱정하는 화자 자신의 어떤 그 나이, 어떤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삶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가는 연기 한올, 저 자기 생명줄이죠, 생명. 그 생명 한올이 이제 관절도 시원치 않은데 산을 넘고 있대요, 산. 사람이 산을 하나 넘는다라는 말, 그죠? 뭔가 이 어떤 연령대, 삶의 산을 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표현 같아요. 자, 이 저녁 연기라는 거. 저녁 연기 원래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저녁 연기 붙였으면, 이렇게 띄었으면 저녁에 보는 연기 이런 뜻인데, 저녁 연기를 붙였으면, 저녁밥을 지을 때, 저녁밥을 지을 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이건 지금, 보시면은, 한 군데서 여러 군데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굴뚝 하나를 찍고 마치 그 회전 시점처럼, 그리고 대밭 하나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라선 기차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는 연기죠. 연기 하나 찍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풍경을, 하나의 풍경이죠. 그런다고 막 회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풍경인데, 하나의 풍경을 그리려면은 조금 먼 거리에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그린, 즉 원거리에서 그린 풍경, 원거리에서 바라본 풍경이죠. 그 풍경을 묘사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원거리 묘사라고 합니다. 자, 원거리 묘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먼 데서 풍경을 그린 원거리 묘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 묘사인데 근거리 묘사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대단히 관찰력이 뛰어난 시입니다. 웬만한 관찰력 가지고, 웬만한 관심 가지고는, 네, 이걸로 시 쓸 생각조차도 못 하겠죠. 네, 대단히 관찰력이 뛰어난 건데, 경계래요, 제목이. 경계. 그러니까 냉이꽃과 탱자나무의 경계를 말하는 건데요. 자, 냉이꽃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는다. 네, 냉이꽃은 거의 땅바닥에 피어있는 꽃인데 탱자나무 울타리를 어떻게 넘겠어요? 근데 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대단히 아주 그냥, 탱자나무와 냉이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오겠죠. 냉이꽃은 탱자나무, 발등치에 아주 작아요. 작은데 탱자나무는 높죠. 근데 냉이꽃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넘는다라고 해요. 이거는 대단히 많이 관찰을 해본 결과일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뚫레, 사방 곁눈질을 한다. 자,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냉이꽃도 하얀 꽃이에요. 탱자나무 꽃도 하얀 꽃이고, 냉이꽃도 꽃잎이 4개예요. 탱자나무 꽃도 꽃잎이 4개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냉이꽃이 먼저 피어서 땅바닥에 거의 바닥, 탱자나무 밑동에서 피죠. 탱자나무 밑동 위치에서 냉이꽃이 하얗게 피니까 나중에는 탱자꽃도 피어요. 그러면 계속 냉이꽃이 탱자꽃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꽃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같은 거의 똑같이 생긴 꽃이 네, 교대로 피어서 그렇게 넘어간대요. 뚫레 사방 곁눈질을 한다. 이 정도 관찰을 하려면 먼 데서 관찰해 갖고는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죠. 아주 가까이에서 네,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근거리 묘사라고 합니다. 한 발이 저도 모르게 경계를 넘자. 즉 탱자나무와 냉이꽃의 경계. 한 냉이꽃은 키가 큰 냉이 있어요. 그 길거리에서 많이 콩다닥냉이네요. 콩다닥냉이라고 길거리에서 많이 피는 냉이가 있는데 그건 좀 키가 커요. 그래봤자 무릎도 안 올라가죠. 네. 경계를 넘자마자 막무가내다. 이제 냉이꽃이 탱자나무 꽃도 피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얀 색깔이 올라가겠죠. 네. 때로 몰려가서 까르르 웃는다. 급기야 탱자나무 울타리도 하얗게 자지러지고 만다. 탱자나무도 드디어 활짝 피었다. 이 말이야. 하얗게 활짝 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해서 묘사를 하는 경우 그것을 근거리 묘사. 지금 두 가지 뭐뭐 있었죠? 먼 거리에서 묘사하는 원거리 묘사가 있었고 가까이서 묘사하는 근거리 묘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낭송 안 했던 부분인데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봐요. 떼국의 절은 제목이 천서리에서라고 합니다. 천서리. 그 여주 어느 동네가 천서리죠. 여주가 참 좋은 동네 같아요. 평지이기도 하지만 거기 좀 절도 있고 참 걸을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주는. 네. 떼국의 절은 옷까지 걸치고 무료 급식소를 찾는 노숙자처럼
겨울바람에 쫓겨 허청허청 몰려가는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남한강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지금까지는 거리를 토대로 해서 저 위에 시 두 개는 거리에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저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리라기보다는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에 의한 묘사입니다. 원거리 묘사, 근거리 묘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어디다 비유해서 묘사하는 경우, 떼국에 절은 옷가지를 걸치고 떼국에 쩔은 옷가지라고 해요. 무료 급식소를 찾는 노숙자처럼. 이건 이제 비유적인 말이고, 진짜는 누구예요? 남한강이에요. 겨울바람에 쫓겨 허청허청 몰려가는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처럼 겨울밤에 쫓겨 어디로 추위를 피해서 어딘가로 몰려가는 남한강이죠. 그러니까 남한강을 아주 어떤 노숙자에 비유해서, 그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한강이 어떻게 생겼는가? 남한강이 어때 보이느냐면 마치 노숙자처럼 보인다라고 그 묘사를 해도 오히려 비유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보이는 대로 묘사하면 이렇게 안 썼겠죠. 노숙자라는 말을. 근데 새로운 각도에서 그 보이는 것 너머의 그것을 어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적 묘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런 모습, 그죠?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겨울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겨울이 아니라면 어때요? 남한강은 그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맞는 빛깔의 옷을 갈아입고 아주 모든 겨울 빼고 남한강의 모습은 아름답고 풍요롭죠. 겨울이기 때문에 남한강의 모습이 노숙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유에 의한 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가지 했죠. 근거리 묘사, 원거리 묘사, 근거리 묘사, 또 비유에 의한 묘사 세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맥과 파도래요. 산맥과 파도.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이건 또 부분인데 마치 전문을 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대해서만 썼으니까 전체를 다 써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능선. 봐봐요. 산맥과 파도인데, 능선이 험할수록, 이걸 이 시가 전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를 잘 공부해 두세요. 이 시를 한마디로 묘사는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하자 없을 정도로 전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대단히 당연한 말을 썼죠. 이렇게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더 꼿꼿하게 아름답다. 시잖아요. 시는 당연한 말, 빤한 말, 이런 말을 썼어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누구나 관과할 수도 있는, 즉 보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세 개의 행에 거쳐서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능선이 험할수록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 그죠? 이 한마디를 딱 보면은 그걸 갖다 마치 받아서 좀 구체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예. 능선은 이거는 실제 어떤 산을 보고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이야기.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네, 여기도 또 도종환 씨는 이렇게 형용사도 잘 쓰세요. 이렇게. 아름답다. 험할수록 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그런데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아주 적절하게 잘 쓴 어떤 사례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반론을 말하고 그래도 이제 그죠 인생에 빗대서 할 말일 수도 있겠죠. 삶의 산, 삶이라는 큰 산이 험할수록 그 인생은 아름답다. 그죠? 삶이 아주 그냥 추워서 얼어붙을 정도로 고난, 즉 고난을 겪을수록 그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눈보라치는 날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은 외설악 저 산맥을 보았는가. 자, 여기서는 또 어때요? 이제 이 부분이 일반론을 말했다면, 그죠? 보고한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보고하는 말이에요. 뭘 보고하는 말이에요? 외설하게 산맥을 보고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론을 네, 뒷받침해 주는 거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산. 그죠? 진짜 보고 본 산. 실제 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론을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일반론 말하고 실제 있는 산을 구체화시켜서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이제 진짜 또 약간 주제의식이 드러나죠.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확 전환이 되네요. 이제 당신, 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삶의 능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았는가라고 하는데, 네, 당신은 얼마나 이와 같이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고생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아니, 제가 말을 거꾸로 해버렸네요. 그, 어떤 그 외설하게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 아름다움만을 쓰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삶의 의미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이런 어떤 관념적인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죠. 즉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삶의 아름다운 삶, 네, 아름다운 삶이 딱 좋겠네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관념적인 문제, 그죠? 관념적인 문제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게 이 시입니다. 이렇게. 네, 관념적인 문제를 마치 그 험악한 산, 또 눈 내린 산, 그런 산에 저 외설하게 빗대서 시각적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관념을 시각화한 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의한 묘사도 있고 또 관념을 시각화한 묘사 있고 또 전에 뭐 있었어요? 원거리 묘사, 근거리 묘사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묘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묘사들이 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